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아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가을 알겠습니까? 가을은 맨 남자의 계절이라고 그러는데 또 수학의 계절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들어요. 떨어지는 좀 낙엽을 볼 때마다 가을은 왠지 죽음의 계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드는데 저만 그런가요? 맞아요. 네. 왜 괜히 가을 탄다 이런 얘기도 나오겠어요. 저도 요새 거리를 걷다 보면은 밑에 떨어진 그 낙엽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괜히 싱숭생숭하긴 하는데요. 네. 보니까 천주교에서는요, 11월을 죽음과 맞닿은 달이라고 해서 위령성월이라고 부른대요. 위령성월.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른 그런 나무들이 다 이제 낙엽도 다 떨어지고 죽어가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천주교 신자들은요,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찾아가거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지난 10월부터는 단순 생명 연장을 위한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존엄사가 가능해졌잖아요. 이런 얘기를 아무래도 들을 때면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서 미리 유서를 쓰는 분들도 굉장히 많대요. 요새 뭐 유서 쓰는 체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벌써부터 유서를 쓰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유서를 쓴다는 거는 단순히 내 신변 정리를 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이제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또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 지금 유서를 쓴다 그러면 나뭐 가족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제 얘기보다는 이 말을 쓰고 싶어요. 저희 고등학교 학교 교훈이에요. 잘 살자. 잘 살아라. 기분 나쁜가요?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저는 유서를 쓴다면 제 이제 신체에서 가능한 모든 부위는 장기 기증을 해달라라고 유서를 남기고 싶어요. 왜요? 근데 돌이켜보면 삶에서 이게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내가 좀 약간 회의가 들고 의심이 있잖아요. 근데 떠나는 순간이라도 좀 그렇게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좀 그나마 이번 생에 보람이 느껴질 것 같아요. 저도 그거 추가해야겠네요. 저는 아까 박지훈 변호사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제 딸에게 잘 살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잘 살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감사하며 살아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감사하면서. 작은 거에 또 감사할 게 참 많아요. 저희 생각해 보면. 근데 그걸 잊고 우리가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은혜로운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임 변호사 얘기를 좀 들으니까 이 마지막 유언으로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말을 남긴 고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이 좀 생각이 납니다. 우리도 죽음 앞에서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양 기자님은 좀 어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전 지금도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왜 울어요, 지금? 임 변호사님도 눈가가 아, 촉촉해지시는 것 같아요. 아직 못 해본 것도 너무 많고 못 이룬 꿈도 많은데 당장 죽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쉽고 서러울 것 같은데. 우리 나이가 사실은 뭐 죽음을 준비하기 너무 이른 나이긴 하잖아요. 가는 데는 순서 없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뭐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하며 살아라라고 이제 말씀도 네. 해주셨지만, 전 제 스스로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뭐 감사한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평화롭게 이렇게 가고 싶은 막연한 그런 소망은 있는데 또 모르죠. 또 엄청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듯이 모르죠, 그거는. 오래 살 겁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평소에 죽음을 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둔다 그러면 좀 더 후회 없이 열심히 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 하는데
무슨 법을 봐야 됩니까? 오늘도 세 가지 법을 볼 네. 겁니다. 먼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좀 길죠. 호스피스법이네요, 호스피스법. 연명 의료 결정법입니다. 네네. 이 법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장기 이식법이에요.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법까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볼 법, 연명 의료 결정법은요. 네.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그리고 연명 의료 중단 등의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인데요. 가장 최근에 제정됐습니다.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된 법입니다. 이야. 네, 다음으로 알아볼 장기 이식법은요. 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사람의 장기를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 이식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한 것이고요. 1999년 2월 8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여러 가지 우리 건강에 관련된 것들을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런 거에 관련된 이제 보험급여에 대한 규정이 주를 이룹니다.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1999년 2월 8일에 제정됐습니다. 자, 20대 국회에서 발의 현황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연명의료 결정법, 연명의료 네. 결정법은요, 2015년 12월에 논의가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해서요, 작년 2월에 임시국회를 전격 통과를 했습니다. 현재는 시범 사업 중에 있고요, 내년 2월부터 이제 전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시작할 텐데요. 2월. 네네. 네. 자세한 내용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장기 이식법은요. 현재까지 총 11건이 발의가 됐고요. 그중 5건이 통과되고 6건이 계류 중입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은 현재까지 총 73건이 발의됐고요. 그중 9건이 통과되고 64건이 계류 중입니다. 계류된 법안의 내용은요. 주로 금전적 지원을 늘리자거나 아니면 네. 금전적 지원을 하자 이런 내용들이고요. 네. 통과된 법안들을 보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 근거를 정하거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재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존엄사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존엄사, 우리 저 고시 공부할 때 생각이 나는데 97년도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기억나요, 고시 공부? 그럼요, 기억나죠. 네네. 우리가 이 존엄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반드시 살펴봐야 될 그 판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가 방금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보라매 병원 사건인데요. 그 이제 환자가 인공호흡기가 없으면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병원비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의사한테 계속 퇴원을 요청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의사가 계속 안 된다고 하다가 너무 강하게 요청을 하니까 퇴원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 인공호흡기를 떼고 이 환자가 사망한 사건인데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형사법정에 섰습니다. 서서 이 의료진과 아내가요. 각각 이 살인죄와 살인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이 판결 이후에 아무리 환자가 퇴원해 주십시오, 이거 떼주십시오 해도 의사가 이거를 그냥 했다가는 이거는 살인죄며 살인 방조죄 이런 걸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존엄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의료계에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었죠. 이 보라매 병원 사건 이후에 발생한 일명 김할머니 사건 아실 겁니다. 맞습니다. 네. 김할머니 존엄사 판결 역시 이 문제 논쟁 속에 끌어들인 계기가 됐는데요. 지난 2009년에 인공호흡기에 의지를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던 이 식물 인간 상태의 김할머니 가족들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을 했으나 네. 병원 이를 거부하자 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재판부가 가족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에서 최초로 존엄사를 법원이 허용한 인정한 판례가 세워졌습니다. 이 당시 제가 기억나는데 법원에서 결정이 나서 연명 치료를 하지 않는데 그 할머니가 200일 정도를 삽니다. 맞아요. 맞아요. 생명이라 하는 게 참 알 수 없는 건데 그 당시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신체의 치명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친다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할 필요가 없다.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여론이 형성이 됐고요. 수많은 논쟁 끝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연명의료 결정법이 이제 만들어졌고, 문제는 시행 자체를 내년 2월 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사실 예전부터 그 생각을 했는데, 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부터 저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같은 거를 작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명 치료를 좀 거부하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네. 생각이에요. 사실은 뭐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몸에 정말 호스 꽂고 이렇게 그냥 누워만 있는 게 저는 진짜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한테도 그렇고 내 가족한테도 그게 더 고통이 될 수가 있으니까 사람이 고통 없이 내가 죽을 수 있는 권리는 보장이 돼야 되고 또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도 네. 똑같이 이제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큰 거는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고요. 그리고 또 이 존엄사를 법으로 제정해 둬야 될 필요성은 이거를 선택하는 환자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들이 나중에 뭐 윤리적 문제나 법적 문제가 제기되는 거를 좀 막고 선택권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엄격한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엄격해야 이 환자의 되겠죠. 네.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저도 그런 엄격한 조건 안에서는 찬성인데요. 근데 최근에 한 그 의과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성인 남녀 346명을 대상으로 임종을 앞두고 적극적인 연명치료를 받겠다라고 받겠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30%도 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임종 직전에 인공호흡 받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80% 정도는 아니요, 안 받겠습니다.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명 중 7명은 그냥 나는 존엄사를 택하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중요한 만큼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된다. 우리 웰다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존엄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존엄사라는 얘기가 있고 안락사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렇죠. 존엄사하고 안락사가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존엄사, 안락사 사실 네. 학자들마다 굉장히 그 정의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네. 또 이제 저희가 이 프로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정의를 우선 해드리면 존엄사라는 존엄사. 건요. 존엄하게 이제 존엄함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 아무리 이 지금 현대 그 의료 기술로는 이 사람을 낫게 할 수 없을 때, 살릴 수 없는 경우. 회생 네.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럴 때 본인의 결정이나 아니면 그 가족의 동의를 거쳐서 더 이상 연명 치료를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거, 지금 하고 있던 치료를 멈추는 거,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존엄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안락사는 좀 더 이제 좀 그렇게 아프신 분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방법, 예를 들면 약물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죽음을 앞당기는 네. 이런 안락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는 존엄사. 안락사가 아니죠? 약물 그렇죠. 투입해서 바로 그렇죠. 그냥 그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살인이라고 살인이라고 볼 볼 수 수 있죠. 있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렇죠. 임광울 변호사가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존엄사를 만약에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존엄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저희 어머니가 네.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뭐 법도 바뀐 거 먼저 아시고 하신 아니 거예요? 그런 건 아닌 것 네네.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뭐 건강검진도 하다 받으시고 보니까. 뭐 그런 병원에서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안내를 받으시면서 미리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왜 이런 걸 작성을 했냐 가족들이 물어보니까 이제 연명 치료를 받을 때, 아플 때 그걸 치료를 받게 되면 고통이 더 배가 된다고 하더라. 나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다. 아름답게 네. 죽고 싶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좀 이해를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심폐소생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이제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네. 그 항목에서도 안 하시겠다고. 심폐소생술도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시겠다고. 저희가 막 그 만류를 나중에 해도 임종 불구하고. 상태 갔을 때 말하는 거죠? 네네. 이게요, 맞아요. 그러니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신의 연명 의료를 시행할지, 중단할지, 아니면 호스피스 선택할지, 뭐 이용을 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의사에 맞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된 의료 기관을 통해서 작성해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가마떠보이 또 더 살고 싶어요. 사람이 심폐소생도 좀 받고 싶고 투석도 받고 싶고 그러면
마음이 변경되면 다시 또 변경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뭐 안 하겠다. 그래서 철회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미리 만약에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의식도 별로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환자 스스로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 서류는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환자의 확인을 받아서 작성이 되고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이면 그때 적을 수 있다라는 네. 거네요. 네. 이렇게 의식을 잃기 전에 미리 네. 저렇게 의사표시를 해놓으신 분이 아니고 의식을 잃은 후라면은 의사표시를 할 방법이 어떻게 없지 합니까?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나는 그런 치료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하고 다니셨다. 네네네. 그렇다면 그걸 들은 가족 2명 이상의 가족 진술이 나오고 네. 이거를 또 그 의사 2명이 확인을 하면 네. 이거를 환자의 의사로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해서. 네, 추정을 네. 해서 한 방법이 있고요. 이때 그 진술할 수 있는 가족은요, 배우자. 네.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식들, 직계 존속, 부모들 부모님. 이렇게 해당하고요. 만약에 배우자나 직계 비속이 없다면 형제 자매가 진술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진술도 평소에 안 하고 다니셨다. 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가족 전원이 동의하면은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평소에 환자가 가족들한테 얘기를 안 해놓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이제 담당 의사가 해당 환자의 상태를 명확하게 이제 진단을 해서 판단 요청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말기 환자로 진단이 됐다면 가족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이 됐다면 연명 의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명의료 결정,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이거는 뭐죠? 이 중단하는 거?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인데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치료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치료는 안 되고 단순히 그냥 임종의 시점만을 연장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법은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의 종류로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그리고 항암제 투여 같은 의학적 시술들을 이렇게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시술들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뜻 같은데 지난 10월 23일부터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고 24일 날 이렇게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가 나왔죠. 맞습니다. 네. 현재 암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 중인 말기암 환자가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해서요, 국가 연명의료 관리기관인 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 계획서에 따라서 의료진은 환자가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연명의료 행위를 시행하지 않게 되는데요. 네. 그 시범사업 실시 후 이틀간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환자는 3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 지난 18년간의 정말 논의 끝에 법적으로 존엄사가 지금 허용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외국의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존엄사법을 시행하고 있고요. 네. 일부 국가에서는 안락사까지 허용하고 생명을 단축시킨 안락사요? 네, 그래서 네. 여전히 논쟁 중인데요. 캐나다 존엄사 협회의 슬로건이요, It's your life, it's your choice래요. 당신의 삶은 너 거다. 뭐 이런 건가요? 딩동댕, 네. 당신의 삶이며 이건 너의 삶이고 이건 너의 선택이야 선택이다. 라는 건데요. 퀘벡주가 네. 지난 2014년 6월 5일에 존엄사법을 제정했고요. 와. 2년 후에는 안락사까지 합법화했다고 합니다. 여긴 안락사까지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네, 캐나다 발표가 있던 그 다음 날에는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말기 시한부 환자들이 존엄사법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네. 이로써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존엄사를 허용하는 주가 40개 주, 40개 주. 40개 주가 네. 됐습니다. 프랑스도 그 작년 초에 웰다잉법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요청을 하면 내가 잠자는 상황에서 수면 상태에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사실 프랑스 외에도 뭐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여러 나라들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계적 추세를 보니까 존엄사, 또 특히 또 안락사까지 좀 허용되는 추세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족들이 환자의 어떤 삶을 경제적 부담 때문에 또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또 이런 우려, 인간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너무 경시하는 게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맞습니다. 존엄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게 무의미한 연명 치료가 맞는지, 뭐 환자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또 의료진의 오판 가능성은 네. 없는지 이 모든 거를 좀 잘 이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작용을 하지 않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이게
우리 김할머니 사건도 봤지만 그 호흡기를 뗐는데 200일 정도를 살았거든요. 생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정부의 종합 계획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네네. 국민의 의식 수준도 많이 좀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존엄사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작업들이 정부 차원에서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네. 국민 모두가 좀 이 외다잉법을 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성숙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좀 교육 프로그램도 좀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사는 법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법도 중요한 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환자 자신이, 환자 네. 본인이 나는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받겠다, 임종 과정에서 연명치료를 받겠다, 안 받겠다 이런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법으로 마련이 됐지만 문제는 내가 뭐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받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서비스를 호스피스 치료를 받겠다면 뭐합니까? 받을 데가 없어요. 호스피스가 없어요, 잘. 맞아요. 네. 그래서 호스피스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한 자료를 보니까요. 상급 종합병원 빅3 있어요. 빅3, 네, 예. 네, 서울대, 연대, 세브란스, 고대병원 뭐 이런 빅3가 있는데 네. 여기에는 현재 호스피스 병상이 전혀 없습니다. 빅3인데도 없어요? 없어요. 네. 호스피스 병원을 운영하는 곳은요. 상급 종합병원 43곳 중에 네. 단 16곳, 그러니까 한 37% 정도고요. 네. 대학병원은 40곳 중에서 10곳. 그러니까 4개 병원 중에 좋네요. 1개 병원에서만 그 호스피스 병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정 뭐 존엄사 뭐 합시다, 뭐 존엄하게 죽을 권리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네. 뭐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호스피스가 있어야 뭘 하죠. 존엄사 맛 함부로 되지도 않겠네요. 그리고 가족이 환자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아니면 경제 생활을 하는 이제 보호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직접 돌볼 수가 없으니까 간병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사실 뒷받침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네. 일례로 이 시험 사업 기간 동안에 연명의료 계획서를 내가 신청을 해볼까, 작성에 신청해볼까라고 고민을 했던 한 환자의 사연 중에는 한 달 병원비와 간병비가 한 500~600만 원 가량 정도가 매달 들어서 네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전적으로든 아니면 전문 간병 인력을 투입하는 걸 도와주든 어쨌든 실질적인 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진짜 고통을 감수하고도 생명을 조금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고통을 덜어줄 그 죽음을 택할 것인지 아마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좀 보이긴 한데 시범 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니까 위험 요소라든지 부작용을 좀 검토해가지고 좋은 방향들을 좀 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국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도 계속 보고 있다가 많은 좀 좋은 의견들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는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지금부터는 새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새 생명 얻는 방법. 아까 네. 이 김효진 기자님 얘기했잖아요. 유서에 장기 기증하겠다. 모든 장기 몽땅 기증하겠다. 싹 다 할 거예요, 진짜? 네. 우와. 이게 참 장기 기증이 이게 또 사람에 따라서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않습니다. 하거든요. 네. 하지만 장기 기증이 되기만 한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새 생명이죠. 왜냐하면 중증 이런 거, 중증 질환 이런 거는 치료 기간이 정말 앞이 뭐 끝이 안 보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데 장기 기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뭐 당연히 새 생명을 얻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볼 것 같아서 그 장기를 받는 사람이나 아니면 주고 떠나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아름다운 일이 될 것 같아요. 장기 기증에 대해서 저도 오늘 김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차피 건강하게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뭐 시신은 내 육신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뭐 가족이라든지 아는 환자들한테 나눠주는 모르는 환자도 상관없고 의미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두렵기도 해요. 혹시나도 저 영혼이 있어가지고 아플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저도 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양진민 변호사 사실 어때요? 막연하게만 네. 그냥 나도 나중에 진짜 장기 기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네. 좀 아직까지 실제로 신청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거든요. 합시다 같이. 근데 예, 진짜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는 좀 뭐 적극적으로 행동에 좀 나서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스스로 들더라고요. 네.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죽음 자체로 이제 타인과 삶의 의미를 나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참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모든 장기를 기증하는 걸로 해놨습니까?
아니 뭐 계획서를 제가 뭐 작성하거나 이런 건 아, 그건 아니지만 아니고? 예. 제가 지금 의사를 밝혔으니까 나중에 이게 또 추정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이 느낌표라는 프로그램 보니까 눈을 떠요 하는 맞아요.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각막을 이제 기증하고 뭐 이식하는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눈 정도는 제가 이게 기증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뭐 일단 콩팥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기증할 수 있는 부위가 어느 정도 부위입니까? 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많아요? 이 현행법에서는요,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이 되거나 네.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식이 필요한 조직을 장기 등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장기 등의 범위에는요, 신장, 간장, 췌장, 소장, 심장, 폐, 골수, 안구와 같은 장기나 네. 뼈와 피부 등 뼈와 피부 같은 이런 조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네. 심장, 콩팥 이런 단일 조직이 있을 수가 달려 팔 이식. 우리가 팔을 붙이기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붙여서 내 팔처럼 움직일 수 있는 이 팔 이식. 이게 1999년 미국에서 처음 성공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 팔 이식 수술 성공 횟수가요 80여 건에 불과해요.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 수술인데 이게 기쁘게도 지난 2월에 국내 최초로 이 팔 이식 수술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팔요? 장기는 가능한 걸 본 것 같은데 팔다리가 가능한지는 좀 몰랐는데요. 이게 가능하나? 수술이 또 가능하나? 근데 문제가 네. 있는데요. 현재 그 우리나라의 손목 이상 부위가 절단된 사람은 모두 7천여 명 정도고요. 네. 그 중에 팔 이식 수술을 원해서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만 300여 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팔 기증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도 이게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 지금 의학 기술도 팔 이식이 가능하고 또 우리 김 기자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지금 오늘 3명 정도는 지금 약속했습니다. 기증하기로. 그 팔을 기증할 사람도 있는데 법이 지금 안 돼 있는 거네요. 뭐 신장이나 장기는 가능한데 팔이나 이런 건 안 된다는 거. 이게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발의된 법안이 있습니다. 아, 법안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게 의술은 가능한데 법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는 건 사실 이해가 안 말도 안 되잖아요.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현행법에 장기 등의 범위 거기에 이제 팔다리까지 다 포함하는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뼈, 연골, 피부, 인대 등으로 구성된 복합 조직으로서의 팔다리 이렇게 명시를 해서요. 팔다리도 이제는 기증과 이식이 가능한 장기의 하나로서 인정을 하고 또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서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5월 11일에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그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사실 법이 쫓아가는 그 상황이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 시대에 따라서 장기 이식 범위가 늘어났으니까 법이 또 포함해 준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 드네요. 수술이 되는 것만 다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듭니다. 팔, 다리도 중요한 부위입니다. 근데 네. 앞으로 계속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 네. 또 어떤 게 코, 입, 귀, 다 할 수 있는 머리카락 내 머리. 그거 좀 그렇지 않나요? 여하튼 놀랄 것 같아요. 하여튼 장기 이식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의학 기술이 의술이 정말 세계 최고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식할 장기가 없어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 평균 5.3명이 납니다. 저도 이 수치를 보고 정말 너무 놀랐지만 이게 사실이더라고요.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요. 올 네. 6월까지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수는 32,644명인 반면에 장기 이식이 이루어진 거는 2,134건으로 약 6%만이 다시 건강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아니 그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1.3%가 기증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이게요, 사실은 의향만 있기 때문이에요. 의향만 있어요? 실제로 실천으로 이어진 거는 정말 적은데 아. 실제로 41.3%라고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실제로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한 사람은 1.7%에 너무 적다.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2%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여기 지금 의향은 있지만 3명 지금 등록은 하기로 안 했는데 분명히 아무도 등록 안 할걸요 지금. 해야죠. 예. 근데 왜 이럴까를 네. 생각해 보면 장기 기증에 대한 막연한 이제 두려움이라든지
부정적인 인식이 아무래도 좀 좀 영향을 그렇죠.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부터도 장기 기증을 생각은 막연하게 하고 있지만 저희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하실 것 같거든요. 두발 뭐 이 한올도 부모님이 주신 건데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네. 하물며 신체인데 쉽게 이렇게 훼손해서는 되느냐 이렇게 생각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다가 또 뭐 머피 법칙처럼 이런 걸 또 사인을 하고 나면 또 안 좋은 일이 또 금방 생길 수 있다. 혹시나 또 그런 혹시나도 부정탄다 이런 느낌. 네 이런 네. 걸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양 기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아까 장기 기증 의향이 있냐 하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41.3%였잖아요. 나머지 58.7%는 전 장기 기증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45%에 해당하는 분들이 내 몸이 훼손되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다라고 저 대답했다고 해요. 고백하겠습니다. 금방 하겠다 했는데 좀 두려워요. 그래도 좀 훼손될까봐 머리 같은 거 이렇게 누가 어차피 다 쓸까 봐. 썩을 건데. 약간 두려워요. 약간은 두려워서 이게 등록을 하는 것까지는 조금 걸리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이 장기 이식자가 이식을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평균 3년이 넘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하고 끝내 사망한 사람이 최근 5년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네, 프랑스의 네. 경우는요, 1976년부터 이미 장기 기증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사망자에 대해서 장기 기증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법을 시행 중입니다. 반대로? 예. 네, 올해부터 가족이 장기 기증에 반대해도 사망자가 생전에 기증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면 장기 적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프랑스 같은 뭐 혁명적이네요. 아니 그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장기 줘야 되고 막 돌아다니면서 나는 안 줍니다 이래야지만이 안 준다는 거잖아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정반대 지금 상황인데 프랑스도 그렇고 스페인, 벨기에, 오스트리아까지 이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요, 인구 100만 명당 35명이 장기 기증을 하는 세계 1위의 장기 기증 국가라고 합니다. 이게 많은 겁니까? 네,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좀 많은 거거든요. 스페인의 성공 요인으로는 장기가 이식되기까지 열심히, 그러니까 그 과정 같은 것도 홍보를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정보 제공도 활발히 돼 있고, 그리고 통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막 독려를 한대요. 네. 그래서 이런 노력 덕분에 장기 기증 1위 국가라는 기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은 100만 명당 35명. 우리는 보니까 100만 명당 5명 정도입니다. 좀 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장기 기증률을 좀 높이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누가 물어보면 그래? 그러면 나는 장기 기증할 생각이 있어. 하지만 오늘 나한테 아무도 묻는 사람도 없는데 오늘 갑자기 나 혼자 번쩍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누가 나와서 장기 기증 안 할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 되게 괜찮은 발의안 같아요. 네. 개정안한테 뭐냐면 운전면허 시험 보시죠. 네. 그렇죠? 그 운전면허 합격하신 분들은 정기 적성 검사 받죠. 그쵸. 받죠. 네. 그리고 운전면허증 발급받거나 갱신하죠. 네. 이런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때 혹시 장기 기증 희망 등록하실 생각 있으세요? 물어봐요. 그래서 왜 괜찮아요? 저 할래요. 하면은 그 결과를 국립 장기 이식 관리기관 장한테 통보를 해서 등록할 수 있게 한대요. 이거는 굉장히 그 이식 희망하는 사람들의 그 등록을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안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지난 9월 6일에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해요. 아니 주민센터에 다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되나요? 전입신고 이런 거 할 때. 예, 전입신고할 장기 때 기증하시는 옆에 있는 거예요. 국민한테 장기 기증하시겠습니까? 어디 갈 때마다 장기 기증하시겠습니까? 근데 딴 거는 몰라도 운전면허 갱신은 꼭 해야 되잖아요. 운전면허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 수단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이기는 해요.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더라도 이제 누군가가 물어온다면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기증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아니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죠? 아니요, 그러면 할 수 없지만. 네. 다만 네네. 그냥 무작정 장기 기증 뭐 생각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아까 50%가 넘는 사람들이 이거 신체 훼손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연한 그런 불안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의 그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 장기 기증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네.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홍보하는 자료도 함께 제공했으면 옆에서 좋겠어요. 보여주면서 장기 기증을 동의하는지 물어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두 법안이 좀 통과가 돼가지고 장기
장기 기증률이 좀 높아서 스페인 좀 이겨봅시다. 스페인 좀 이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이 가능한 부위도 좀 넓어져가지고 새 삶을 받는 사람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면, 그렇다면 새 삶을 받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렇게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또 아닙니까? 예, 근데 네. 비용 문제를 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장기 이식 비용이 얼마나 우리 보면 들지 안 돼요, 이거? 되긴 돼도 그래도 본인 부담 비용이 비쌉니까? 좀 있는데요. 팔 같은 거는 붙이려고 하면 되게 비쌀 것 같긴 한데, 만약 한다면? 제가 그 한 기사에서 본 네. 사례를 소개를 하자면 그 뇌사자의 장기를 꺼내서 이식을 받기까지 든 총 비용이 1억 3천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건강보험 말씀하셨잖아요. 네. 보험 적용을 받아도 이제 개인 부담액이 3,800만 원이었다고 해요. 아니, 제가 약간 비쌀 거다. 이게 뭐 이식하는 게 뭐 대충 뭐 꼬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그래서 붙이는 게 쉽지가 않을 거 생각이 들었는데 비용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요. 이거 이러면 또 비용 때문에 못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네. 이 비용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 금액으로 잡더라도 그동안 장기를 이식받는 환자가 본인의 수술비 약 4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네. 그리고 뇌사자의 장기 적출비 평균 한 550만 원, 여기다가 장기 관리료 400만 원. 관리료가 또 네. 여기까지 전액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주민등록 갱신할 때 아니면 운전면허 갱신할 때 겨우겨우 기증률 높여놔도 돈이 지금 많이 들어 수술비가 없어가지고 이게 뭐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뭐 경제적으로 여력이 네. 되시는 분이야 이게 무슨 문제이겠습니다만 그렇죠. 아무래도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부담 절대 무시 못하죠. 맞습니다. 아휴, 내가 이 부담도 부담을 이걸 내가 해결을 못하는데 결국에는 이식을 포기하게 되는, 이러면 지금 현행법이 이 장기를 이식받을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좀 필요한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게 이게 이제 기본 이념인데 돈 때문에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거는 좀 여기에 배치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이 부분 분명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또는 재산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 일정 기준에 이제 이하인 사람의 경우에 그 사람이 장기 이식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의 적출 및 이식 비용의 일부를 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장기 등의 이제 이식에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이 장기 등의 이식 기회를 보다 균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지난 8월 31일에 윤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장기 이식은 수술 후에도 그 관리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장기 이식 과정에서라도 좀 그 비용 지원이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장기 이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다리는 그 과정만으로도 굉장히 피말리는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이식 받을 수 있는 장기가 열심히 기다려가지고 딱 생겼는데 이게 정말 돈 때문에 못 받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서라도 수술까지 실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예산이 너무 큰 부담이 된다라고 그러면 일정한 횟수 제한을 둔다든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좀 그렇게 된다 하면 이제 우리나라 장기 이식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장기 이식이 무조건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인식도 지금 바꿔야 되고 하여튼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 하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뭔데요? 제가 딱 찾아봤는데요. 이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부터 장기를 적출할 때 이식받는 사람이 그 비용을, 적출 비용을 부담했었거든요. 적출 비용 부담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 비용 자체를 전부 면제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장기 이식 수술을 앞둔 환자라 그러면 요거를 참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장기 기증 우리 제가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김효진 기자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말로만 제가 한다하고 속으로 안 할 생각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부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활. 내 몸이 딴 사람한테 몸에 가서 부활하는 거예요. 내 그렇게 눈,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내 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니까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방울 변호사도 장기기증 저는 아직 공표를 안 하는데 좀 방송에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늘 생각해요. 떨어요, 왜 근데? 혜선이 불안해요? 아니에요. 네. 저는 장기기증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 왜냐하면 네.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평소에는 이제 젊어서부터 쭉 그 어르신이 되실 때까지는 사는데 바쁘고 치여서 주변을 잘 돌아보지 못하다가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죽음을 이제 맞이하면서부터는 내가 너무 이렇게만 살아온 거 아닌가? 주변에 너무 사랑을 베풀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면서 뭐 기증하시거나 이런 거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주변에게 베푸는 사랑, 주변한테 베풀 수 있는 사랑 중에 최고는 이 새 생명을 주는 장기기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장기기증하면 사랑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좀 훈훈해지는 것 같은데 뭐 양 기자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저도 장기기증은 뭐뭐다라고 뭐 캐치프레이즈를 만든다면 장기기증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장기기증은 의무다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의무다. 의무. 양 변호사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도 사실은 이게 이렇게 딱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사랑이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저는 이거는 그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어쨌든 그 남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막 나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장기기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기증은 사랑이고 그게 이제 사실은 더 큰 사랑으로 되는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마지막 갈 때 뭔가를 남기고 가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이 들어서 뭔가 얘기하면서 굉장히 짠해요. 짠합니다. 예. 네, 제가 생각하는 장기 이식은 새로운 삶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지금 조금씩 다른 단어로 얘기했지만 마음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 장기 이식을 통해서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그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이 이제 주어지는 기회가 많이 늘어난다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오늘 우리 방송을 통해서 저하고 김효진 기자, 양지민 변호사까지는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임방울 변호사는 좀 떨면서 사랑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양윤선 기자는 아직까지 신체 훼손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부정탈까 봐 불안해하시죠?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할 건 아니지만 저는 전적으로 네.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 장기 이식을 전 우리가 또 장기 이식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요. 네. 환자가 될 수 네. 있고 그게 있어야지만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준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지인들이 이걸 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장기 기증, 장기 이식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주변에 네. 이 장기 기증을 실제로 한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친구였는데 부모님이 간 이식 간, 수술을 받으셔야 돼서 요거 동창이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식 수술 받은 이후에 네. 좀 후유증이라든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다고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가족을 위한 결정이니까 보다는 좀 쉽진 않았을까 생각을 들긴 하는데 네. 앞으로 그러니까 국가가 좀 이런 장기 기증한 그 환자와 이제 이식을 해준 그 동의했던 사람들한테 이제 관리를 해주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국가 유공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유공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모범 납세자들 뭐 주차 혜택도 주고 해외 여행할 때도 혜택 5년간 주고 세금 조사 면제됩니다. 네, 여러 가지 혜택 주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건데 이 정도로 명예로운 어떤 훈장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명예로운 것들을 어떤 보상을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불법 주차 해봤어요. 한번 봐준. 아이고. 어쨌든 양 기자님 말씀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내년 4월 25일부터 국가가요. 장기 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 추모와 예우 사업을 실시한다고 해요. 와. 그 사업의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자세한 내용을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존엄사 또 장기 기증, 장기 이식 여러 가지 죽음 관련 얘기를 해서 앞에는 조금 무거웠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결국은
이걸 함으로써 새 삶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마지막에는 조금 그래도 좀 훈훈해지고 사랑이 막 느껴집니다. 사랑. 네. 오늘은 고 김수환 추기경이 좀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가진 것을 남김없이 베풀고 가겠다는 뜻에서 20년 전에 이미 장기 기증을 서약했었고요.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고자 의미 없는 생명 연장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은 가족과 함께 또 미래를 위한 준비를 좀 저는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